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해병대원 특검법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처리를 막기 위해서 밤새 이 무제한 토론, 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은 오늘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시킨 뒤에 특검법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국회에서 밤새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형사법 체계와 공소 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어제 오후 4시부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가 15시간 이상 발언을 이어간 겁니다.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민주당 측은 반박 토론에 나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정리한 대로 보내진 이후에 소위 말하는 상관들이 개입을 한 것이죠.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지난 뒤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쯤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킨 뒤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대정부 질문 파행의 단초가 됐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이란 이 발언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사과는 못한다 이런 입장인데 김 의원의 이른바 이 막말 논란 장애인 비하 공방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문제 삼은 건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했던 지난달 2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이 냈던 논평입니다.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고 한 대목입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조하다 동맹이라고 잘못 언급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당 의원을 정신 나갔다고 비하한 막말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거듭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확한 그러한 표현 그리고 의견들을 낼 겁니다. 문제 본질은 막말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 동맹이란 표현은 제정신으론 쓸 수 없다며 눈에 흙이 들어가도 사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의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한미일 연합훈련은 6차례 실시됐습니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김 의원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중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에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막말 논란은 장애인 비하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장애가 있는 국민의힘 김혜지, 최보윤 의원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고 지적하자 개혁신당은 관용적 표현에 차별의 딱지를 붙이는 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3명을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자 검찰은 즉각적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검사장을 포함한 현직 검사들의 비판글과 댓글이 잇따랐고 지방검찰청 수장들은 이례적으로 기명으로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즉각적이고 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며 헌법재판을 통해 위헌, 위법, 보복 탄핵임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을 이재명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한 기자회견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자 지지하는 댓글이 160개 넘게 달렸습니다.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고,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도둑이 경찰 때려잡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석조 대검 반부패 부장은 탄핵이 망치가 되어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서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이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죠.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여당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 우원식 의장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인사 받으실 수 만큼의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할 거예요. 그러면 인사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과시키셔야 됩니다. 사과하세요. 다 하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특검 처리에 항의를 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죠. 이제 그간 관례였던 집 보셨습니다만 이 토론자와 국회의장 간의 인사를 이제 거부를 한 상황이죠. 어제 뭐 전체적으로 필리버스터와 국회 진행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여기 필리버스터라는 게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이죠. 그리고 이제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 안에 있는 한 가지의 방식 정도가 되는데요. 먼저 지금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나오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관례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나와서 국회의장에게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존중의 표시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관례인데 민주당은 저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좋은 관례들을 다 깨트렸습니다. 원구성을 함에 있어서 법사위나 운영위 그리고 국회의장을 독식하지 않는다 하는 관례 깨트렸고요. 국회의장은 당연히 국회 균형과 그리고 타협을 위해서 중립 의무를 지킨다라는 이 지금 기본적인 관례조차도 깨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정부 질문 시기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관례도 깨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똥 묻은 뭐가 겨 묻은 뭐를 나무란다 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갈래를 깨다 보면요. 결국에는 좋은 갈래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미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은 제가 볼 때 바닥이어도 너무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 화면을 보면서 느낀 건데 국회의장석이 지나치게 높다. 지금 지금 국회의장의 건의가 떨어졌는데 저 높은 건의만큼 맞는 행동 그리고 균형된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관례를 다 깼다 뭐 이런 상황을 먼저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유상범 의원 발언 내용을 보면 야당이 특검법 추진하는 목적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교두보다 위헌적 요소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는 있어요. 내용 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치권이 제 뜻대로 안 되면 다 좋은 관례 깨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국민들이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건 또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적인 요소를 민주당이 이끌어내려고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이 탄핵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독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정식적으로 탄핵을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것은 헌재에 가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파면에 이를 만큼의 큰 중대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것보다는 이 국민 그 여론이 더 중요해요. 민주당이나 야당의 지지자들의 어떤 의견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동의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예.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게 탄핵이 쉽지 않다. 그것을 예. 민주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런 프레임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제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이 이제 필리버스터 시작을 하자마자 토론 종결 동의를 이제 제출하면서 시작 이후 24시간 뒤인 오늘 오후에 강제 종료될 전망이죠.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표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방법이라는 게 뭐 전원 퇴장 뭐 이 정도입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뭐 예단이 안 되네요. 근데 지금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3분의 1이 서명을 하면은 이 지금 중단권을 외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5분의 3이 동의하면 이제 중단이 되는 것인데 네네. 결국에는 24시간 만에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해서 어떠한 실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국민의힘 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네. 24시간 안에 끝나는 필리버스터였다는 건 다들 예측하고 있었을 텐데요. 예. 이 발언들을 그냥 의미 없이 길게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필요했던 시점이 아닌가. 왜 지금 이 법안들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지 정말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 24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예. 훨씬 더 의미 있는 싸움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일단 그 뭐 퇴장을 하거나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게 탄핵안이 넘어간다면 그럼 이제 부결을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 네, 제2요구권인데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만이 지금 이러한 법안들의 강행 처리,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인데 예. 제가 뭐 본 방송뿐만이 아니라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사용하는데 정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그렇죠. 제2요구권의 횟수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예.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2차례나 제2요구가 되면서 지금 제2결에서도 이게 부결됨으로 인해서 폐기된 법안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폐기된 법안이 이렇게 재상정되는 경우 이건 역시도 헌정사상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이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이 슬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이제 하고 다시 오면 그때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분위기,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주장한 이 상황에서는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의원도 3자 특검법 그리고 본인의 어떤 비교섭단체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네. 그러니까 협의에 나서라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가 진정성이 있다면 본인 지금 당대표 캠프에도 17명의 또 국회의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 17명들이 한동훈 후보가 주장하는 그 특검 추천안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네네. 내줬으면 그 진정성을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필리버스터라는 건요. 국민 앞에서 결기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예, 정치적 행위죠. 근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10시간을 한 의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작한 지 20분 만에 입 벌리고 자는 의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의 진정성 느끼겠습니까?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뭐 특정한 한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야만적 사태라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죠. 당내에서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지금 이건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죠. 그러니까 예. 상식 밖에 국회가 되고 있고 상식 밖에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검사들이 법에 의해서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을 조사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탄핵의 사유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탄핵 네. 소추의 사유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여기 탄핵 청문회에 불려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검사들이 어떻게 범죄 혐의자들, 권력이 있는 범죄 혐의자들을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행위인 것인데
자,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요, 한 명만 이렇게 잘못 들어가져도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흔들리고 검찰 수사가 흔들리고 대한민국 이 기조 자체가 흔들리는 것들을 지금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나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칼날이 언젠가는 들어갑니다. 법에 맞는 제대로 된 수사하시고요. 제대로 된 판결하십시오. 예. 여기 사법부마저 정치에 왔다 갔다 해서는요. 대한민국 정의가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한 것들 너무나도 심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22대 국회에 범죄 혐의자나 그리고 범죄자, 전과자들이 이렇게도 많이 지금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 사법부나 검찰도 반성하고 남은 수사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가 빠르게 돼야 되고 또 판사도 지연되면 안 되고 재판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말씀까지도 얹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탄핵안을 검사에 대한 탄핵안 추진하는 것 자체가 혹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네, 뭐 역풍까지 불지는 저는 아닐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검사 4명을 탄핵하는 것보다 네. 공수처에 고발하는 게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지적도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앞서서 저희가 3명의 검사 탄핵을 추진을 했습니다. 예. 한 명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이미 결과가 나왔죠. 네네. 근데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9명 중에 5대 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위법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이게 정말 애매한 거면 오히려 혼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또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위법 사항은 사라지고 위법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실리 차원에서는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일부 검사 같은 경우 이화영 그 전 부지사와 관련된 술자리 의혹이라든지 예. 아니면 또 검찰이 또 최근에 성남 FC와 관련해 가지고 증인을 400명이나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태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을 꼭 우리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거지만 어쨌든 이것을 조금 더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그러신데 이제 그렇다 보니 더더욱 생각 드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연시켜 가지고 무슨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재명 방탄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지금 정작 범죄 혐의,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 5명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예. 이 범죄 혐의자를 변호했던 국회의원 5명이 배지를 달고 이 범죄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들을 지금 여기 청문회에서 윽박지르고 압박하겠다라는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 주소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말로 여기에 입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입법을 하는 자리에 국민들이 앉혀줬으면 아하. 법을 먼저 지키는 자세 보여줘라. 그리고 내가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법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지 정말 잘못이 없다면 왜 계속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겠는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진수 대변인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이제 연결고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그 재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던 수사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건데 민주당은요 4명의 검사를 이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 이건 압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그리고 압박의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 어쨌든 검찰 수사라든지 그런 기소하는 단계 과정에서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생각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하지만 이런 검사 탄핵을 하는 효과가 있음으로 해서 탄핵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사라는 검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조심을 할 것이고 공정하게도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사들이기 때문에 예. 약간의 국민적인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사 탄핵, 판사 탄핵을 위한 빌드업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글쎄 압박하기 위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냥 시작을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는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판결을 앞두고요, 점점 네.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서는요, 지금 네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 영장 그 심사 판사가 예. 이미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지금
이 판결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미. 예.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권력 있는 자들은 국민들과 다른 법의 잣대를 받는다는 사례를 만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예. 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 이때까지 조금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화영 지사의 판결 등을 보면서 지금 이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특히 지금 위증교 사건이나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네네. 다가올 판결이거든요.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인의 유죄를 어떻게든 간에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판사를 압박해야 된다라고 지금 본인들이 작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검찰 손을 떠났어요. 수사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제 판사들의 판결을 남은 상황인데 그럼 판사를 실질적으로 압박해서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압력을 느껴서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게 하겠다는 전략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이 국민청원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게 실제로 또 가능한지. 근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40만 그 청원이 있었지만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원하고요.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때 당시는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그 입국자를 중국처럼 우리가 다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최근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나왔듯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특정 세력의 조작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다는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을 믿느냐 아니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말을 믿느냐 이 둘 중에서 아무래도 전 국회의장의 말을 더 신뢰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화가 나셔서 국민청원을 보시는 것 같은데 예. 법적으로는 법사에서 청원 소위를 열어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응하실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지금 가 올라갔던 거랑 지금은 분명히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는 지금 140만 명이 네, 지금 이거 탄핵에 동의 서명을 올렸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당원은요 40만 분이 안 돼요. 오. 네, 그럼 100만 명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는 소리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청와대 청원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올라간 것은 지금 국회 청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민주당 당원 240만 명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00만 명 정도가 동의한 상태예요. 아직 민주당 당원들도 다 동의하지 못한 상태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국회 청원이라서요. 네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머니와 그리고 누나까지 유방암을 앓고 있는데 와이프까지 이 병원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달라는 청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청원에 밀려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이 정말로 민생을 잡고 있는 거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렇게 지금 외쳐대는데요.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회의원의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동의하면 되거든요. 예. 민주당은 진지하게 이재명 당대표의 제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어제요, 윤 대통령 1인당 25만 원 지원금 법안에 대해서 차라리 100억씩 주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 탄핵 또 야당 공세가 거세지자 정면 대응 기조를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곤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거 아닌가. 그냥 뭐 25만 원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지금의 상황에 25만 원 맞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 책임 있게 국민 민생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미 그 조치도 발표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족을 붙여서 뭐 100억 원도 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대통령으로서 임기 내내 여소야대를 겪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야당을 감정적으로 그 자극해서 과연 대통령께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나왔던 듯이 세수 펑크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도 지금 현재 25만 원 주장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또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야당과의 협조를 좀 통해서 민생을 살리시는 데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지만 25만 원이 적당치 않다 이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5천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야당이 학을 뗐습니다. 지금 그럴 돈이 어딨냐? 네. 그 뭐 하는 거냐? 근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5천억을 아껴요. 근데 25만 원씩 주면 13조입니다. 13조 부채 채권을 발행하면요. 이거에 대한 1년 이자만 5천억이 발생해요. 네. 네, 13조에 1년 이자가 5천억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5천억이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당 전대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후보 사이의 신경전 갈수록 거세지고 있죠. 나경원, 윤상현 후보 두 사람의 충돌을 비판하면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당론에 위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내놓고는 역시 당론 위배에 대안을 내놔라. 이것은 금식이 당론인 우리 당에게다가 메뉴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궤변이고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다 그러면 없는데 그냥 싫다. 그건 싫은 거지 대안이 아니잖아요. 끝나고 나서 당이 깨질 정도로 이거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는 건 아닌가. 친박 비박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친한 갈등의 이 서막이 열렸다. 자, 이른바 이제 원안 갈등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직자 3명에 대해서 구두 경고까지 내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지금 당직자 3명 같은 경우는 중립 의무를 어쨌든 위반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네네. 이것은 당규나 당원에 기재가 돼 있다면 이것은 지키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쁜 갈래다, 없어져야 되는 갈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후보들 중에서 일부는 지금 당선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것이고 일부 그러니까요. 후보들은 이 이유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네네. 예, 여기에 무엇이 되었던 간에 진짜로 전당대회가 말이 의미하는 바처럼 우리 당의 축제가 되고 국민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 전당대회 결과 이후에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나친 싸움은 결코 국민 보기에도 그리고 당원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뭐 친박 비박 뭐 이때 싸움보다도 더 심한 거 아니냐. 결과가 누가 되든 회복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어떠셨어요?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요. 지금의 전당대회 어떤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과거의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더 그래요? 심각할 때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때와 지금의 다르고 우려가 되는 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나 원희룡 후보 둘 중 한 명이 되면 그 이후에 리더십도 흔들리고 당정 관계가 혼란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윤상현 의원이 말했던 거, 나경원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제3자가 되는 것이 당의 화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중간지대에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요. 3자라는 거는 원희룡, 원희룡, 한동훈 말고 다른 분이 알겠습니다. 글쎄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심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역주행 사고 차량은 호텔을 나서는 순간부터 과속을 했고 역주행 내내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곳곳에 남은 자국, 급제정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고차 블랙박스에는요, 차씨 부부가 이라고 외치는 소리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인도를 덮칩니다. 1일 밤 9시 26분쯤 서울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로 9명이 숨지고 운전자를 포함해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인근 호텔 지하주차장을 나서면서부터 가속했고 일방통행길로 접어든 뒤엔 속도를 더 높이며 인도로 돌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량의 속도, 급발진, 제종장치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어제 해당 차량을 국가수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역주행 내내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또 자동차 급정거 시 도로 표면에 생기는 바퀴 자국 스키드 마크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남은 얼룩은 부동액 유출 자국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차 블랙박스 음성 기록엔 차씨 부부가 어어라고 외치는 목소리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급가속 등 차량 결함은 물론 차씨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시청역 역주행 참사 속보 전해드립니다. 사고 발생 나흘째입니다. 오늘 희생자들의 첫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이광희 기자, 유족들의 슬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선 서울시청 공무원이었던 직원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조금 전 유가족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시 직원 유족들은 시청의 협조를 받아 영정을 들고 고인이 생전 일했던 시청 내부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현재 희생자 9명의 빈소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나눠서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 의료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엔 시청 직원 1명씩,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엔 은행 직원 희생자 4명과 병원 협력업체 직원 희생자 3명의 발인이 연이어 진행 중입니다. 희생자 유족과 지인들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돼 다시는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재발하지 않길 기원했습니다. 경찰은 역주행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데 갈비뼈 골절로 치료 중인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지켜보며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TV조선 이광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가해 차량에 스키드 마크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원인을 밝히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내용들. 그러니까 스키드 마크라고 한 게 뭐냐면 네네. 차량이 이렇게 쓰면서 도로에 생기는 어떤 흔적 같은 것들을 스키드 마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스키드 마크는 언제 생기느냐?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생기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예. 아주 예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지만 거의 99% 정도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스키드 마크가 생기는데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건은 스키드 마크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차가 아주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급가속되고 있는데 네. 차량 운전자 더군다나 운전기사 출신의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급발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나 좀 의문이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고요. 과학적으로 밝혀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공개된 영상 안에는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급발진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급발진 사고로 의심될 여러 사고들 중에 급발진이 아닌 걸로 이 결론이 난 사건들도 내용을 보면 브레이크가 왜 이래? 차가 미쳤네 이렇게 해서 실제 급발진을 의심할 수 있는 당황하는 대화들이 블랙박스 영상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급박한 얘기들이 있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 이게 제동장치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추단할 정도의 대화는 아닌 것이긴 한데요. 네네. 어쨌든 블랙박스 영상이 급발진을 추단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이 정황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다른 증거에 의해서 입증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절대적인 어떤 그 증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와 있는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사실 급발진을 의심하기에는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난 도로가요. 이제 평소에도 역주행할 수 있는 이런 차량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일방 통행 도로라는 걸 인지하기에 도로가 좀 복잡하다. 이런 지적도 사실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앞길이. 그 많은 분들이 가 보셨겠지만 네네네. 거기가 사거리는 사거리인데 좀 찌그러진 사거리란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나오면은 직진은 안 되고 우회전만 가능한데 맞아요. 반대로 저 반대쪽에서는 호텔 쪽으로 들어올 때 직진으로 해서 쑥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호텔에 거기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차가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나도 저쪽으로 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2005년까지는 그게 사거리가 일방 통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호텔에서 그 직진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뀐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자체의 그 모양이 저렇게 생겼기 때문에 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상당히 있었다는 이야기고 주변 상인들도 역주행하는 것들을 종종 본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다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도로와 관련 소식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도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틀 전에 검사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이제 재판에 넘겨질지 이 여부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욕설을 하는 등의 언어적 폭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신체적 체벌 형식의 폭행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폭력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요. 손흥정 감독은 이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의 슬로건이 사랑의 매는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심에 있어서 정말 사랑과 뭐 올바른 성장을 전제하고 했다고 네. 하더라도 그게 네.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저해가 되는 행위로 나타났다고 하면 예. 아동 학대 자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네.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참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좀 있어 보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소될 경우에 네. 이 합의 여부, 양형 결정에 영향을 줄 거라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 우리나라 형법 51조에 네. 양형의 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인의 연령, 선행, 지능, 환경, 뭐 범행 동기, 수단, 결과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네. 피해자의 관계도 봐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아. 그다음에 범행 후의 정황도 봐야 되는데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그 범행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대개 처벌 불원서도 내주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양형에 있어서 이와 같은 케이스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농구 선수 허웅 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웅 씨 전 여자친구가 협박을 했다 해서 고소를 했는데 전 여자친구도 맞고소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허웅 씨가 A 씨를 처음 고소했을 때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방지법 위반 또 마약류관리법 예. 마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고소를 했죠. 예. 처음에 이제 허웅 씨의 얘기가 일방적으로 전해졌을 때는 허웅 씨가 일방적 피해자인가 아닌가라는 정도의 예. 의심이 들었었는데 실제 A 씨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일일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갈미수도 홧김에 것이고 예. 협박 이런 것도 상호간에 있었던 것이고 또 마약도 과거에 어떤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예. 허웅 씨를 만나는 동안에 마약류를 투약한 적은 없었다 이러면서 반박을 하고 있고 또 예. 그에 부합하는 또 일부 대화 메시지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예. 수사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 허웅 씨 사생활 논란이 지금 커지면서 이번에는 이 허 씨의 팬 서비스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팬과의 SNS 메시지가 공개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어떤 팬이 선물을 줬는데 허웅 씨가 그 선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 그 다음에 선물 갖고 왔다 그러니까 그냥 두고 가라 이런 식의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라고 해도 선물 받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인 것 같은데 예. 이러한 SNS 메시지가 지금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2년 전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웅 씨 스캔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별게 다 이제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만큼 허웅의 인기가 높았던 거고 그만큼 허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올리면서 하반기에는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5조 원을 투입합니다. 하반기 우리 경제 정책 방향 송병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년째 치킨집을 운영하는 피세중 씨. 혼자 하루 15시간 동안 휴일 없이 일하지만 손에 쥐는 건 월 300만 원 수준입니다. 임대료와 대출이자 배달 수수료 부담에 아르바이트를 쓰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을 팔았을 때 모든 지출을 뺐을 때 수익이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요 사이에서 남는 것 같아요. 정부는 총 25조 원을 투입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돕기로 했습니다. 정책 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주고 7%에 육박하는 대출 금리도 저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합니다. 점포 철거비도 2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높이고 훈련 수당과 최대 190만 원의 취업 성공 수당도 지급합니다. 여기에 전기료 지원 대상도 연 매출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2배 상향돼 대상자가 최대 50만 명 늘어납니다. 심지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 수수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닌 맞춤형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주장하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왜 25만 원만 줍니까? 국민 1인당 한 10억씩, 한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 말고 국민 삶을 직시하라며 맞받아쳤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최근 서울 아파트 매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 부활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강남권의 아파트 상승 거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뭐 그 KB 부동산에서 나온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2022년 5월이 59.7이었고요. 그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47.1이 나왔는데요. 100 미만이면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은 맞는데 추세 자체를 보면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현장 분위기를 보면 일단 입주 물량이 많은 고덕동에 이제 고덕 2단지 재건축한 그라시움 아파트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면 좀 약세가 형성이 되는데 매매 같은 경우에 최고 가격이 2021년에 18억 9천만 원이었는데요. 최근에 전용 84가 18억 원에 거의 뭐 전고점 가까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전고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특징을 보자면 모든 아파트가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역세권의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전고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뭐 역세권 이런 중요한 지점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강남권, 마용성 그런 데는 거진 뭐 최고가 상승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또 핵심 지역이죠. 그래서 강남 쪽에서는 이제 뭐 압구정이나 뭐 여의도나 이런 핵심 지역들은 2022년 집값이 떨어질 때도 신고가가 나왔던 지역들이고요. 특수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들은 준강남권,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포, 용산, 성수 쪽에서도 이제 거의 뭐 전고점 또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잠실 리센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고 가격이 26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최근에 26억에 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또 토지 거래가입니다. 전세 끼고 살 수도 없는 실수요자들만 사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고점 가까이 왔다. 이 정도는 굉장히 최근 거래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추가 질문으로 계속 이런 오름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분위기상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냐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서울은 공급 물량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공급 물량은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3년, 5년 후까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불안 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고요. 전세 가격도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올라가는데요. 최근 또 이게 심리가 문제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들을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2021년 폭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면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해서 굉장히 불안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또 굳이 지금 살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매수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이 적어도 추석까지는 갈 것 같고요. 추석 넘어가고 전고점 가까이 간다면 이걸 뚫기에는 여전히 집값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또 폭등으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최근 뭐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활기도 되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비강남권도 낙찰가가 100%대에 잇따르고 있다. 이런 말인데 아파트 값이 이제 완전히 회복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파트 가격이 뭐 이 정도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 우리가 2022년 금리가 올라가면서 2023년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최악의 상황은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 이야기입니다. 지방은 여전히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요. 서울 위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낙찰 가율이라고 하죠. 감정 가격 대비 얼마의 낙찰을 받느냐의 비율인데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저렴한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현장에 가보면 이제 급매물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을 돌리는 게 이제 경매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 최근에 서울 아파트 낙찰 가율이 지난달에 89.1%였는데요. 이번 달은 92.9%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사례로 이제 성수동에 서울숲 쌍용 아파트가 있는데요. 11억 4,400만 원이 감정 가격이었는데 14억 179만 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상당히 높게 낙찰이 됐는데 이게 실거래 내용을 보면 작년 10월에 뭐 15억 5천만 원 거래가 됐기 때문에 14억에 낙찰이 돼도 급매물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높은 낙찰 가율을 지불하더라도 낙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서울의 중저가 소형 아파트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제 나왔는데 작년은 이제 또 다른 특례 대출이 나왔고요. 이게 9억 원 이하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9억 원 이하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9억 원 이하를 찾고 있는데요. 이게 2016년만 하더라도 9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한 90% 가까이 됐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내려와서 지금은 거의 뭐 37% 수준으로 가격은 많이 올라갔고 찾는 수요는 많기 때문에 거래량은 점점점 줄어들면서 비중도 줄어들고 있는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소형 아파트들이 증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세 가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주째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1년 넘게 올랐다고 보면 되는데 전세 대란 이러다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전세값 계속 오를 걸까요? 어떻습니까? 전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집값 상승도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차라리 집을 사자.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무이자 대출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반대로 해석하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와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제 월세로 전환돼야 되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멈추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브레이크가 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소 20년 이상 살 수 있는 임대주택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리모델링하고 공공임대주택도 늘어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아이디어는 좋다. 지금은 물불 가릴 때는 아니기 때문에 공공 노후 청사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고요. 최근 SH공사에서 이야기하는 서울시에서 보유하는 공공 임대주택 재건축을 해서 물량을 뽑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규모의 경제거든요. 물량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몇천 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은발의 오줌 두기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물량을 많이 뽑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집값 안정화 언제쯤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TV 토론 참패한 이후에 측근에게 후보 사퇴를 언급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등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압박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측근에게 향후 며칠 안에 대통령직에 적합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출마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걸 안다고 말했다고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 이후 측근에게 심경을 밝혔다는 건데 백악관은 즉시 출마 포기를 고려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clear-eyed and he is staying in the race. I don't have anything else beyond that. He is staying. 하지만 여론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9%포인트 가까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 2분기 모금액도 바이든보다 약 900억 원 더 많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집니다. 15선 중진 로이드 도겟 하원 의원이 당내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바이든 사퇴 후 미니 예비선거까지 언급됐습니다. The process that's already in place to make it a mini primary, and I would support that. Absolutely. 바이든은 완주 의지를 보이지만 여론이 악화되면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월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에서 만나 50분 동안 회담하고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관해 논의했다며 러시아의 참여가 없는 어떤 형식의 평화회의도 무용지물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스트리아의 한 공원에 의족이 놓여 있는 장면입니다. 의족의 색깔과 뒤에 놓인 국기를 보면 짐작이 가실 텐데요. 의족을 사용하는 14살 우크라이나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철판을 휘어 만든 보철에 신발 밑창까지 붙인 달리기용 의족입니다. 야나 스테파넨코는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피란을 가기 위해 기차역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가족에게 미사일이 날아온 겁니다. 하지만 야나는 포기하지 않고 재활에 성공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역경을 딛고 일어난 모습 정말 대단한데요. 얼마 전에는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를 했다고요. 네, 야나는 올해 4월 보스턴 마라톤 5km 코스에서 완주를 했는데요. 단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참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 다리를 잃은 우크라이나 군인의 의족 기금 마련을 위해 마라톤에 참가한 겁니다. 현재 야나는 오스트리아에서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쟁에서 다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으는 자선 행사라고 합니다. 네, 14살 소녀가 자신의 아픔은 뒤로 한 채 다른 사람을 위해 달리는 마음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경주가 35도,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하는 온도는 이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장맛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충남에 최대 150mm 이상, 충북과 전북에 최대 120mm 이상, 경기 남부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밤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30도, 청주 32도, 울산 33도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잠시 그쳤다가 주말에 또다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